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다음 주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9일 미한 두 정상이 35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가오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을 활용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는 말을 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하노이 회담을 마치는 대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면서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예상하며 그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과 공유해야 하기에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관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나 우리 두 사람이 아주 잘해오고 있으며 양국 관계도 어느 때보다도 좋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다음 주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의제와 의전 조율을 위한 실무 협상을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측 실무 협상팀을 이끌고 있는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19일 미국 측과 의제 협의를 위해 평양을 출발해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직무대행과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이 동행했으며 이들은 19일 오후 출발하는 하노이행 항공편을 예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번 주 북한 측과 추가 실무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비건 대표의 출국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9일부터 워싱턴에서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협상을 재개합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이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진행되며 21일부터는 고위급 후속 협상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미중 무역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양측은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확대하기로 한 중국의 약속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고위급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 등이 참여합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제공하려던 최첨단 방공미사일 S-400이 자연재해로 공급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따르면 S-400 미사일을 실은 선박이 지난해 3월 중국으로 향하던 중 영국 해협에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거센 폭풍으로 인해 러시아는 결국 운송하던 미사일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러시아는 다시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어 두 척의 배로 중국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러시아 당국자는 오는 2020년까지 중국에 대해 S-400 미사일 공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S-400 미사일을 도입하는 첫 번째 외국 국가입니다. 앞서 중국은 2개 포대 분량의 미사일 100여 기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S-400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중국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오는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스위스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는 지난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관영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물리야만 하닷 대사의 말을 인용해 올림픽위원회는 2018년 아시안게임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도 북한 관련 예산은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발효됐습니다.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회는 올해도 북한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상하원이 지난 14일 합의한 2019 회기연도 예산 지출 법안에 따르면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탈북 난민 지원, 그리고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 방송 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또 이주와 난민 보조 조항에 따라 할당된 예산은 탈북 난민 지원 활동에 사용돼야 하며 여기에는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 난민에 관한 보호 활동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미 정부의 경제지원금과 민주주의 지원금 가운데 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예산은 북한 수용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유지 비용에 지출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띕니다. 특히 올해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하원이 합의한 것으로 장벽 예산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에 못 미치는 13억 7,50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15일 연방정부 셧다운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안에 서명하고 장벽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예산안에서 북한 관련 조항은 상하원이 기존에 추진해온 내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의회는 올해도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했습니다. 북한과의 협력을 이유로 원조를 제한한 나라는 이집트와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입니다. 이집트의 경우 전체 군사지원금 중 30%인 3억 달러 집행을 보류시켰습니다. 이집트 정부의 인권 개선 조치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대북결의 준수평가가 이뤄져야 보류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얀마의 경우 전체 경제지원금 중 15%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인권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집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 대한 전체 원조는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 대북제재 이행 등 영내 안보 안정과 관련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돼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협상 중인 가운데 대북 제재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과 북한의 조치에 따라서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BID 이전의 대북 제재 해제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But I'm not in favor of releasing any sanctions until we have the final definition and then the proper steps going. 비핵화에 대한 최종 정의를 합의하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검증하기 전까지 제재 해제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 해제는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출하지 못한 비핵화와 검증이 합의되고 이를 위한 비핵화 조치와 국제사회의 검증이 완료돼야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BID 이전의 대북 제재 해제는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U.S. law is very clear. Only upon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will sanctions be lifted. 가드너 의원은 지난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해 말 법으로 제정된 아시아 안심법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대북 제재 해제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제재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려 한다면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북한의 조치에 따른 최소한의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셔먼 의원 역시 VOA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무기 14개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다면서 처음부터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는 목표보다는 제한적 비핵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t a minimum, we have to keep and maintain the sanctions until we have. 다만 미북 양측이 제재 해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철저한 감시 아래 북한의 핵무기 수량을 제한한다는 합의를 하기 전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상원의 중진 의원들이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노출될 위험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압박이 성급하게 완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반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미한 공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두 의원은 폼페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지난 11일자 서한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간 공조에 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 그리고 미북 간 외교 진로의 진전 속도가 서로 달라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루즈 의원과 메넨데즈 의원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등 포괄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한국 은행들이 2018년 5월에 대북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다수의 기업 대표들과 동행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정상화 방안과 1년 내 철도 연결 착공식 계획을 논의했고 서해경제 공동특구와 동해 관광특구 설립을 촉구하는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0월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무역과 투자 동결을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강경화 외교장관이 밝혔고 문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유럽연합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9일에 대북 제재가 가능한 빨리 해제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국 외교부는 개성공단에 대규모 현금 지급 대신에 현물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의원은 제재 등 북한에 대한 양국 간 접근법의 차이는 실질적이든 그렇게 인식될 뿐이든 동맹을 약화시키고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간의 완전한 공조를 위한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양국 정부가 일방적, 다자적 대북 제재와 이런 제재가 어떻게 집행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일한 인식을 공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크루즈 의원과 메넨데즈 의원은 지난해 9월 19일과 20일에 미 재무부가 7개 한국은행들과 전화회의를 하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제재에 관한 미한 실무그룹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미국과 한국 간의 분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완전한 제재 체제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는 가운데 외교와 비핵화 조치들이 김정은에 대한 압박을 성급하게 완화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한국, 다른 동반자 국가들이 완벽하게 공조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가족연합회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군 유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가족 연합회는 미북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한 유해 송환과 발굴 노력을 하노이 2차 회담에서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북 유해 공동발굴 재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고
북한에서 이미 발굴된 유해들이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 문제들이 2차 정상회담에서 제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내 유엔 묘지에 묻힌 유해 발굴과 송환, 그리고 900명 이상의 실종 미군 정보가 있을 수 있는 600곳 이상의 전투기 추락 지점에 대한 조사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유해 송환은 다른 현안과 별개의 문제라며 하노이 회담은 북한이 모든 유해 송환 약속을 지킴으로써 선의의 제스처를 쌓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이 끝난 뒤 미군 유해가 담긴 55개의 상자를 미 당국에 넘긴 바 있습니다. 리처드 다운스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가족 연합회장은 18일 VOA와 인터뷰에서 2차 정상회담이 다가왔는데도 유해에 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심지어 의제로 올라와 있는지조차 언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ven as we get closer, there's no talk of it even being on the agenda. 이어 양국 지도부가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올릴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이미 많은 양의 유해를 확보했으며 자국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조금씩 송환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that North Korea over the decades has amassed this number of remains that they are just holding.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만 북한군이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 전에 유해 발굴 재개를 위한 가장 최신 정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2차 정상회담에서 유해 문제가 논의될 것인지는 백악관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유해 발굴 작업 재개를 위한 대면 협상을 위해 북한군 관계자들과 서신 서류 교환을 통해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희망했던 대로 오는 봄 유해 발굴 재개는 현 시점에서 여전히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상응 조치와 관련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최근 행보가 추진력을 얻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중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18일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에서 활발하게 정상회담 실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만 회담의 대미를 장식할 비핵화 합의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는 아직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번 주 북한 측과 만나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관한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깊은 회의론을 불식시킬 중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만큼 시간이 충분한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또 현지에서 북한 선발대의 분주한 움직임은 이번 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려는 북한의 열망을 반영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국내 문제에서 민주당에 연패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만회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역사적인 외교 성과를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지만 또 한 번의 주목할 만한 실패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차 회담을 성공이라고 주장했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문서로 만들자는 미국의 요구가 북한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현안 중 가장 어렵고 위험한 북한 문제를 우연히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낙관론자들은 비건 특별대표의 최근 행보가 추진력을 얻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 관리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행동을 제시한 로드맵을 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디펜스 프라이어러티스의 데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의 기고를 통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환상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능력 전체를 제거할 전망은 희박하다며 하지만 핵실험 중단과 핵연료 생산 동결을 통해 부분적이고 되돌릴 수 있는 조치에 동의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에 초점을 덜 맞추고 한반도의 우호적이고 예측 가능한 안보 평화 체계를 만드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성공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패트리스 연구원은 또 평화는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가 장기적으로 달성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미국의 더욱 생산적인 상호 이해가 이루어지면 미 국가안보는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18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북한이 상호 간의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계획은 공식적 외교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라며 첫 번째 단계는 연락관들의 교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미국 측에서 여러 명의 연락관이 북한 내 사무소 설치 준비를 위해 파견될 것이라며 관련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팀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위급 외교관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유엔사나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북한 하늘길을 열려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늘어난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북한 동해상 하늘길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회원국 항공사에 가급적 이곳을 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은 외국 항공사들의 영공 일부를 다시 개방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고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북한 상공을 지나는 새 항로 개설 방안을 북한과 논의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하므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북한을 도우려던 움직임을 막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조치는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제재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협상 전술의 하나로 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이 사이버 전쟁에서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북한 등 적국에 사이버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사이버 사령부가 북한을 위시한 적국들을 거론하며 필요한 경우 억지 차원에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 나카손의 사이버 사령관은 14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공격 작전을 펼칠 수 있느냐는 군사위 소속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의 질문에 그럴 권한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Senator, I have the authorities to accomplish my mission. 사이버 전장에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국을 공격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카손의 사령관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 거의 비등한 수준의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이란과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eyond near-peer competitors China and Russia, rogue regimes like Iran and North Korea continue to grow their capabilities. Using aggressive methods to conduct malicious cyberspace activities, adversaries have, until recently, acted with little concern for consequences. 북한과 이란을 불량 국가로 지목하며 이들 적국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우려를 거의 하지 않은 채 사이버 범죄와 공격을 일삼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카손의 사령관은 앞서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미국 시민과 미국의 국익에 해를 끼치는 사이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북한의 불법 호전적 행위에 대한 경고는 미군과 정부 당국자들 사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지난달 30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지목하면서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동맹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점점 더 사이버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장관 역시 지난해 말 상원 국토안보위에서 북한을 포함한 적성 국가들을 지목하며 국가적 차원의 위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오토 원비어 소송의 판결문이 북한에 공식 전달됐습니다. 지난달 말 반송 처리된 뒤 재배송된 것인데 이번에는 북한 외무성이 우편물을 수령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비어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란 내용의 미국 법원 판결문이 북한 외무성에 전달된 건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후 1시 26분입니다. 국제특송업체 DHL의 배송 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이 우편물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평양 우편물 보관시설을 출발해 오후 1시 26분 최종 배송지에 도착했으며 김성원이란 인물이 수신 확인 서명을 했습니다. 지난달 16일 미 워싱턴 DC를 출발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앞서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 사무처는 북한에게 원비어 죽음에 책임을 묻는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그리고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최종 배송처는 평양 외무성, 수신인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었습니다. 우편물은 오하이오 신시내티와 홍콩을 거친 뒤 지난달 28일 평양 외무성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반송 처리됐었습니다. 이후 DHL은 이 우편물이 이달 1일 평양을 떠나 홍콩에 도착했으며 나흘 뒤인 5일 다시 홍콩을 떠났다는 기록만을 남긴 채 일주일 넘게 아무런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13일 평양 우편물 보관시설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게시됐고 다음 날 송달이 완료된 겁니다.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약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소송을 맡았던 워싱턴 DC 연방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는 최종 판결문을 통해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원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 있다며 5억 113만 4,683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북한에게 공식 전달된 만큼 앞으로 북한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북한의 판결문 전달을 마친 원비어 측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원비어 측은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 신청과 미국 내 북한 자산 동결, 제3국의 북한 자산 압류 등을 통해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기금 외에 다른 방법들은 북한의 자금을 찾아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지난 2015년 북한 관광에 나섰다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오토 원비어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혼수 상태에 빠진 뒤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며칠 뒤 숨졌습니다. 북한은 원비어가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돼 이후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원비어의 주치의 등은 이를 부인했었습니다. 북한은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은 궐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법원 기록에 따르면 원비어 가족들은 지난해 6월 19일 DHL을 통해 외무성으로 소장을 보냈으며 당시에도 김이란 인물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DHL은 북한에도 배송망을 갖춘 국제우편 서비스 업체입니다. DHL 대변인은 12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DHL은 북한에서 한 명의 대리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해당 대리점은 구호단체와 병원, 외교공간과 같은 국제기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반도핑위원회가 세계 반도핑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채로 지정됐습니다. 약물 검사 프로그램과 관련한 규정 위반을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는 북한 반도핑위원회를 세계 도핑 방지 규정 비준수 단체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대회 참가하는 운동선수들의 금지 약물 사용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이 기구는 13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9월 20일 열린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집행위원회는 북한 반도핑위원회가 4개월 내에 검사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한 규정 위반 활동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규정 비준수 단체로 지정하기로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는 4개월이 지난 1월 21일까지 북한의 규정 위반 활동이 시정되지 않았다며 북한 반도핑위원회에 20일 안에 비준수 단체 지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반도핑위원회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비준수 단체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반도핑위원회는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세계 반도핑기구 회원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반도핑위원회 대표들은 세계 반도핑기구 사무처나 이사회, 위원회 등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반도핑위원회는 세계 반도핑기구가 주최하거나 공동 주최하는 어떤 행사도 개최할 수 없고 세계 반도핑기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어떤 자금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와 관련한 북한 반도핑위원회 일부 혹은 모든 활동이 제3자의 감시 대상이 되며 여기에는 모든 비용이 사전에 지불돼야 하는 최대 연 6회 현장 방문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반도핑기구는 북한 반도핑위원회가 규정 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지침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로부터 오는 15일 IOC 본부에서 남북한과 회담할 때 이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반도핑기구는 북한의 규정 위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운동선수들은 이미 몇 차례 불법 약물 사용으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김은국 선수와 2014년 대회 참가했던 김은주, 리정화 선수가 메달 박탈과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또한 2011년 독일 여자 월드컵 대회에서 북한 선수들이 금지 약물에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차기 월드컵 대회 출전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대북 정제유 보고 의무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양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북한에 공식 반입된 정제유 총량은 허용치의 80%에 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북한에 이례적으로 많은 정제유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14일 러시아가 6,983톤을 지난해 12월 대북 정제유 공급분으로 보고했다며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2017년 10월 각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접수한 이래 가장 많은 양입니다. 러시아는 2017년 11월 첫 보고에서 212톤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확인했으며 12월과 이듬해 1월 공급분은 각각 589톤과 368톤이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2월 1,882톤을 보고한 뒤 계속해서 매월 1,000톤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번처럼 7,000톤에 육박하는 양을 보고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양을 기록한 건 지난해 4월에 4,293톤이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정제유 공급을 보고한 나라인 중국도 가장 많은 양을 공급했던 지난해 11월 2,928톤을 보고해 이번 러시아의 공급분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러시아의 보고가 완료되면서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는 48,441톤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공급량은 러시아가 29,241톤으로 19,200톤의 중국과 비교해 약 10,000톤가량 많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5를 통해 1년 동안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정했습니다. 국제 유가 전문 웹사이트 등을 토대로 볼 때 50만 배럴은 6만에서 6만 5천 톤 사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지난해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 48,441톤은 허용치의 74에서 80%로 추산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을 넘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는 공식 보고된 정제유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실제 북한에 반입된 양은 훨씬 더 많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으로부터 유류를 전달받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지만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유류는 이번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입수해 북한이 최소 570만 달러에 달하는 57만 6천 배럴 이상의 석유 제품을 한 차례 환적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는 최소한 허용치의 2배를 웃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ssessed, and we can say in no uncertain terms, that the cap of 500,000 barrels has been breached this year. We continue to see illegal imports of additional refined petroleum. 북한에 허용된 정제유 상한선 50만 배럴을 확실히 넘긴 것으로 판단되며 안보리 결의가 명확하게 금지한 불법 정제유 수입도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같은 달 안보리에서 열린 대북 제재 관련 회의에서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80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는 상한선의 160%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보고 의무를 철저히 지켰는지 여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일부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각종 남북 협력 사업 등에 사용할 정제유 340톤을 북한에 반입했다고 보도했지만 안보리의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한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단 2개 나라뿐입니다.
안보리에 보고된 정제유 반입량이 실제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 전체를 다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오는 5월 열리는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단호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15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5주년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집중 조명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고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도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관한 보고들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주기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오는 5월에 열리는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인권에 관해 단호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인권 옹호를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사실은 잘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난민 생활 초기 영어 공부를 하면서 3개월 만에 그만둬야 했던 이유 역시 미국 생활에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면허 시험을 치러 갔는데 운전면허. 예. 필기 시험 5번 만에 통과했어요. 저 한국말로 치는데. 그 이제 시험을 한번 보러 갔는데 이제 떨어졌잖아요. 다음날 또 갔거든요. 또 가야 되겠는데 일하는 놈이 일 안 하고 또 시험 치려고 하면 좋아요? 그것도 또 떨어지니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오늘 가면 붙겠지 하고. 오늘 떨어졌는데 내일 또 간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뭐 잘린 게 나갔죠. 일 빼먹으니까. 가서 자꾸 사정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차도 없지. 면허시험 치려고 가서 또 누구 신세를 져야 되고.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때문에 첫 직장을 잃다니 어이가 없었지만 곧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켄터키주로 이주하면서 알게 된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청소를 여기서 하다가 여기 청소하던 한국 사람이 하나 뉴욕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뉴욕으로 갔죠. 그분이 오라. 한 달 일했어요. 한 달 일했는데 바오로 씨는 짐을 실을 수 있는 승합차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그 차를 사니까 이제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사 가는 게 뭐 그냥 그저 뚜루룩 말아 차에다 실으면 다 들어가잖아요. 뭐 없으니까. 그럼 뭐 버지니아에 가 살다, 또 뭐 뉴욕에 가 살다, 뭐 하여튼 뭐 많이 다녔어요. 정착이 안 돼가지고 뭘 해먹고 살아야 되겠는지. 정착할 곳을 찾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바오로 씨는 러시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1년도 채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미국 동남부에서 동북부 뉴욕으로 올라간 지 2달 만에 탈북 여성으로부터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순대를 만드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오로 씨는 도둑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나왔다며 당시 기억을 떠올렸는데요. 하지만 바로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분이 하는 정비소가 있어요. 그 정비소에서 일했어요. 그때 이제 불경이 돼가지고 야 정비소 일을 하는 게 또 그렇게 또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일이 없으면 굉장히 무한한 거예요. 이제 차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그 손에서 월급 다 먹는데. 정비소 기술은 어떻게 익히셨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트럭했잖아요. 트럭을 몰면서 트럭이 고장날 때 다 혼자 고치시고 엔진 수리까지 다 해요.
기술 자격증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기술자시구나. 정비소에서 얼마나 하셨어요? 정비소에서 얼마 못했어요. 얼마 안 하다가 뉴욕에서 이제 또 청소했지. 뉴욕에 가서 또 청소하는데 이제 회사가 어디 있냐면 커네디컷이 있어요. 하루에 3개 시티 일하거든요. 커네디컷주 1개 빌딩, 뉴욕주 1개 빌딩, 마지막에 뉴저지에 들어와서 빌딩 하나 했거든요. 뉴욕주에서 뉴저지주를 하루에 여러 번 왕복하며 일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일하는 시간보다 운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상황에서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없었던 바오로 씨. 돌연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암만 생각해봤자 자 혼자 그렇게 돌고 돌아야 배로 사람 사는 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장가 가야 되겠다. 그래 마음 먹고 한국 갔죠. 그래 1년 돌아다니다 우리 와이프 만나서 장가 가고 왔죠. 그럼 한국에서 모셔오신 거예요? 네. 그러셨구나. 당시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던 바오로 씨의 부인 에스더 씨는 바오로 씨의 안타까운 상황이 마음 쓰여 바오로 씨를 도왔고 이런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두 사람은 2012년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젠 가족이랑이 생겼으니까 매개 살려야 되는데 능력은 안 되지. 매일 헬퍼 해봤더니 하루 100불짜리 그냥 하다가 아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안정적인 생활도 힘들었을 거라고 말하는 바오로 씨. 아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미국에서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에스더 씨와 결혼했을 당시 바오로 씨는 초보 장판 시공자였습니다. 정확히 말해 전문 시공자를 돕는 도우미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와이프 데리고 노가다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지. 그런데 이제 헬퍼를 1년 하고 이게 독립했잖아요. 독립하는데 이제 독립하려면 이제 연장을 다 사야 되잖아요. 이제 연장을 이제 헬퍼하면서 짬짬이 좀 어지나 건 사고 큰 기계들 같은 거는 쌀 처지가 못 되니까 놈이 쓰다 고장나 버린 거 이제 몇 개씩 주워다 이게 집에서 뜯었다 붙였다 해서 다 수리해서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1년 동안. 도우미로 장판 시공 현장을 다니던 바오로 씨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에스더 씨의 도움이 컸습니다. 한 달 동안 잠을 못 잔 거예요, 이제. 우리 와이프 보다 못하가 쓰거우니까 따라 나오기 시작한 거지. 입이 쓰거우니까. 그래서 같이 하게 됐어요. 처음에 독립할 때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일 잘못하면 컴플레인 걸리면 회사에서 일 안 주잖아요. 그런 걱정.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젠 40대 후반인데 이제 이적그들아 일 안 하고도 먹고 살았는데 이거 한다는 게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모님도 반기술자시네요. 반기술자 정도 아니지. 우리 일하는 거 우리 둘이 하는 만짝 따라오는 사람 없어요. 손발에 척척 잘 맞으시나 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 헬퍼로 다른 헬퍼 못 쓴다니까. 이제 와이프 씌우기 싶어도 못 씌워요. 큰일 나셨네. 못 쉬신다네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실까요? 날 만나기 억울해 그래. 금방석에 앉혀놓고 오기야 금이야 할까 했는데 아주 와서 노가다부터. 불확실했던 상황에서 바오로 씨는 아내를 맞아들였고 에스더 씨는 남편 바오로 씨의 반쪽을 채워주게 됐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바오로 김 씨의 네 번째 사연은 다음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다음 주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9일 미한 두 정상이 35분간 통화하면서 다가오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을 활용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는 말을 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하노이 회담을 마치는 대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며 그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과 공유해야 하기에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관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두 사람은 아주 잘해오고 있으며 양국 관계도 어느 때보다도 좋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다음 주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의제와 의전 조율을 위한 실무 협상을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측 실무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19일 미국 측과 의제 협의를 위해 평양을 출발해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직무대행과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이 동행했으며 이들은 19일 출발하는 하노이행 항공편을 예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번 주 북한 측과 추가 실무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비건 대표의 출국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9일 워싱턴에서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협상을 재개합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이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진행되며 21일부터는 고위급 후속 협상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미중 무역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양측은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확대하기로 한 중국의 약속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고위급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 등이 참여합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제공하려던 최첨단 방공미사일 S-400이 자연재해로 공급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따르면 S-400 미사일을 실은 선박이 지난해 3월 중국으로 향하던 중 영국 해협에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거센 폭풍으로 인해 러시아는 결국 운송하던 모든 미사일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러시아는 다시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어 두 척의 배로 중국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러시아 당국은 오는 2020년까지 중국에 대한 S-400 미사일 공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S-400 미사일을 도입하는 첫 번째 외국 국가입니다. 앞서 중국은 2개 포대 분량의 미사일 100여 기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S-400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중국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오는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스위스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는 지난주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관영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물리아만 하닷 대사의 말을 인용해 올림픽위원회는 2018년 아시아 게임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